속과 속이 다르다는 말이 나왔어요. 일본 문화랑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근거도 있습니다. 다테마에라고 하는 말, 혼내라고 하는 개념들이 혹시 이제 일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다테마에와 혼내라는 게 무엇냐면은 화법이에요. 일본 문화의 좀 특징적인 거를 이야기할 때 그 두 개념을 세트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테마이라는 게 건물을 세울 때 이 골격이 되는 구조를 이야기해요. 원래는. 그리고 혼내라고 하는 것은 속마음이란 뜻인데, 다테마이와 혼내가 있다는 것은 내가 겉으로 이야기하는 말의 내용은 있지만 그거랑은 다른 일종의 내가 숨기고 있는 속마음이 있다. 이런 다테마의 혼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 사람들은 속에 있는 마음을 겉으로 잘 이야기하지 않네 라는 인식과 좀 연결이 되죠. 이 다테마이랑 혼내라고 하는 거가 한국 문화에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오늘 알파고 씨한테 선물을 안 갖고 왔지만 선물을 딱 준비를 해서 드려. 네. 그러면서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드리잖아요. 네. 일본에서도 선물을 줄 때 스마라나이 모노 데스가 라고 하면서 줘요. 변변치 않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빈말인지 누구나 다 알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알파고 씨나 저도 처음 갔을 때는 캐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본 사회 내에서는 그것은 알만한 빈말인 거예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는 일본 사람은 안 느껴요. 왜냐하면 캐치가 돼요. 근데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캐치가 안 될 뿐이에요. 그렇죠. 물론 일본에서는 다테마이와 혼내라는 것이 작동하는 범위가 한국보다 더 광범위하달까? 더 넓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일본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인데, 동료한테 뭐 오늘 끝나고 술 한잔 하러 갈까 하는데 너도 좀 합류를 할래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동료가 오늘 좀 일이 많아서 오래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을까요? 눈치 없이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셨어요. 야, 그럼 나 기다릴 게 있다 와 그래. 아니 이건 제가 어때요? 안 가도 너무 뻔한데, 이거 굳이 일본 아니어도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제가 일을 할 때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럼 좋아라 온단 말이죠. 옛날에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던 거죠. 특히 혼내라고 하는 부분은 들켜야 되는 거예요. 들켜야지 이게 사회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혼내라고 하는 구조가 어려운 사람들은 완벽하게 서양 문화에 있던 사람들이죠. 내가 예를 들어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나는 햄버거 먹을래 그럼 되는 거잖아요.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애둘러서 오늘은 약간 뭐가 땡기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왜 생겨요? 그 차이가 왜 생기는가는 굉장히 설명하기가 복잡하죠. 혼내 다테마이라고 하는 화법이 사실은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한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왜 문화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인 것처럼 이해가 되고 있느냐라는 데에는 조금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본 문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유명한 일본 문화 연구자의 입에서 나온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 문화라고 하면은 빼먹을 수 없는 연구자가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연구자예요. 그 책이 뭐였죠? 국화와 칼. 맞아요. 네. 일본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척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네. 되게 굉장히 잘 아시는 게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을 한 번도 안 갔어요. 네. 일본인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루스 베네딕트가 일본을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 문화론을 썼던 그 배경이 있어요. 사실은 그때 일본을 갈 수 없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전쟁이었어요.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 나온 그 출판이 된 게 세계 2차 대전 직후잖아요. 네. 그 얘기는 루스 베네딕트가 이 연구를 했던 때는 40년 대란 뜻입니다. 맞아요. 이때가 바로 태평양 전쟁이라고 해서 미국과 일본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던 때죠. 도쿄 대공습이라고 해서 11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룻밤에 엄청난 공습으로 비행기에서 폭격을 퍼부었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일본이 항복을 안 해요. 이렇게 항복을 하지 않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일본 병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살을 할 것 같이 막 가미가제 특공대에서 막 자살 특공대에 참여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전향을 해서 내가 일본에 대한 걸 모든 걸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정부에서 일본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떤 데인지 너무 이상하다라는 감각을 가지고 루스 베네딕트라는 인류학자에게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원래 인류학자는 필드로 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걸 네. 루스 베네딕트가 몰랐을 리가 없고요. 다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미국에 있는 모든 일본 관련된 컨택 접점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또 오래된 문헌들을 찾고 네. 그런 작업을 집대성한 게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하게 된 맨 처음의 배경이라는 게 일본이 도대체 뭐야? 일본을 엄청나게 이방인화한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됐던 건 사실이에요. 네. 편견이 없이 접근했으면은 사람 사는 게 이렇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일본 문화의 특징인 양 이해가 된 거예요.